1980년대 초반 공군 훈련기 개발에 나선 국방과학연구소. 현무 미사일 개발 시점과 맞물려 고작 5명의 인력으로 출발한 항공기 개발팀. 선진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스위스 필라투스사를 방문한 한국의 연구원들. 선진국의 높은 기술 장벽 안에서 과연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얻었을까? 새로운 도전 앞에 주저하지 않았던 국내 항공기 개발의 주역들과 함께 KT-1 기본 훈련기 개발사에 얽힌 생생한 증언을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최초 국산 공군 훈련기 KT-1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국가연의 항공개발본부장을 역임하시며 KT-1을 비롯해 우리나라 공군 항공기 개발을 개척해 오신 강위훈 박사 모셨습니다. 강희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T-1 기본 훈련기 탐색 개발을 책임지셨고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신 안동만 박사 모셨습니다. 안동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 국가연회에서 근무하시며 KTX-1 연구개발단장과 수출형 훈련기 개발에 이바지해 오신 이재명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국가연회에 근무하시며 다양한 국산 공군 항공기 개발을 주도해 오신 이수용 고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용입니다. 안 박사님,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말씀을 전체 종합을 해보면요, 이제 항공기 개발은 특정 기업이나 연구소만의 노력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마치 이 정보통신 산업을 부흥시킬 때처럼 국가 전체가 마음 먹고 노력을 해야 좀 가능할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KT-1 개발을 시작할 때 우리나라도 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어떤 준비가 좀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70년대 철강 산업, 조선 산업, 또 전자 산업 이런 걸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첨단 산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시킬 걸 뭔가 했을 때 항공 산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 1980년대 85년이네요. 85년 초에 대통령이 이거 검토해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이제 이 바로 이어가지고 경제기획원 장관 부총리죠.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85년 4월에 이 항공산업육성위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항공산업육성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120자 되는 첨단 전투기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기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산업연구원 또 카이스트 그다음에 기계연구원 또 한국국방연구원 그리고 ADD 이렇게 네 곳에서 한 사람씩 차출을 해서 실무 검토반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추진위에서 결정이 되고 그 실무 추진위원회에 이제 제가 차출이 됐습니다. ADD를 대표로 해서 그래서 이제 5명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게 직도입이 좋으냐 아니면은 국내에서 그래도 국산화를 많이 시킨 게 좋으냐 하는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결론은 국내 항공산업 발전 이 측면에서는 이건 당연히 국내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그 120대를 가지고 그러면 저기 삼성항공이 중심, 이제 삼성정밀이었죠. 그게 나중에 이제 주계업체가 되면서 삼성항공으로 바뀌었는데 삼성항공이 이제는 2개 회사를 데리고 이제 사업 계획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대상 대수는 120대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국산해 나갈 거냐 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제 저희 육성위원회 보내기 전에 실무위원회에다가 이제 제안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또 검토를 했고 그래서 86년, 87년에 걸쳐 가지고 그런 많은 검토를 거쳐서 우리나라에서도 항공 산업을 자동차 산업 같이 계속 투자를 하자 하는 그런 결심이 이루어졌고 그 결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우리 항공 산업의 이제 본격적인 싹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항공산업 육성위원회를 이제 출발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KT1 개발 승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국가연에서 이미 이제 기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시제기를 제작하려면 정식적으로 이제 사업 승인이 좀 필요했을 텐데요. 강 박사님, 예. 이제 훈련기 개발 사업 승인도 받느냐고 굉장히 또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또 사업 승인 과정이 좀 어려웠습니까? 왜 비행기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책상을 만들면 뭣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했다가 그냥 붙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한다. 비행기는 그렇게 해서 되는, 자동차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줘야 됩니다 하는데 빙점을 만들어서 데몬스트레이션. 그걸 설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그것도 이제 돈이 조금만 들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몇백억이 들어가는데 그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보고는 우리 엔지니어가 아무리 우수하긴 우수하지만은 그것만 믿고 그냥 제작 비행기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행기를 개발하면 최소한도 프로토타입, 시험 그거라고 하는데 대개 6대 정도까지 만들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여주는 거에다 빙점을 맞춰서 그 설명을 하는데 참으로 어려워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10명이면 9명은 반대고 1명 찬성이라는 게 통상 우리가 참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그 마음에 지금도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어려움이었지만 또 재미로 즐거움으로 이제 이 일을 이끌어 오셨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우리 또 안 박사님도 다른 의견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다른 의견이보다는 예. 이게 그 옛날에 실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정말로. 근데 지나고 보면은 다 좋은 추억이 되는 건데 ADD가 경험한 항공우주 분야에서 경험한 것이 대표적인 게 그 백곰 미사일 70년대 백곰 미사일이고 80년대 들어서 솔개 무인기 사업인데 하다가 뭐 물론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또 80년대 초부터 다시 살아난 백곰의 후신인 현무라는 미사일 개발인데 그것도 사실은 맨손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 from the scratch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불과 4년 정도의 사실은 물건을 만들어냈어요. 이 항공기도 되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88년부터 착수하면은 91년까지는 4년 만에 이제 나르는 놈을 한번 보여주자. 그런데 그냥 나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경비행기 수준이 아니고 적어도 필라투스의 PC7이나 쇼투카노라는 550마력짜리 엔진을 단 그런 급의 비행기를 만들어서 보여주면은 그때는 아마 공군이 이제 소유를 낼 거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날개는 이런 거다 하는 걸로 해서 날개를 하나 만들고 그 날개를 가지고 비행기는 미사일 같이 한번 떠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1000시간씩 움직이는 거다. 그 동안에 날개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여주자 해서 그 제가 가지고 있던 구조 시험실을 이용해서 이 데몬스트레이션용 피로 시험 날개를 만들어서 보여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 더 설명이 더 쉬운 거죠. 아, 비행기 날개가 저런 거고 저렇게 이제 능력을 키워가는구나 하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목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분야별 목합이 있습니다. 기체 목합도 있고 비행 조종 장치의 목합도 있고 엔진 시험의 목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목합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손님들만 오면은 또 일부러 공군에서 사람을 초청해 가지고 거기 보여주고, 아, 이 친구들은 뭐 하는구나 하는 거를 좀 신뢰를 갖게끔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이라고 하는 기간과 또 100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거야 지금 이제 이 안 박사님이 주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그 부분이었었고, 그렇게 사업 승인이 받고 나서 이 그 주변에 또 팀원들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궁금한데요. 어땠습니까? 예, 많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기존에 하던 거 하면 되지 뭘 새로운 걸 하느냐 했지만은,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그래도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도전 의식으로 하여튼 출발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건축의 기본은 안전이다. 완공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수습은 물론 보수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의 설계대로 건물을 지었을 때 안전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착공 전에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이를 모컵 테스트라고 한다. 모컵은 실물과 동일하거나 동일한 비율로 제작한 모형을 뜻한다. KT-1 기본 훈련기 설계 과정에서도 모컵이 활용됐다. 하지만 그 모컵도 쉽게 만든 것은 아니다. 부품과 치공구가 없어 필요한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만들어 써야 했다. 다른 사업에서 쓰다 남은 알루미늄 조각으로 표피를 만든 꼬리는 그야말로 누더기 같았고, 완성된 모컵조차 주 날개와 동체도 연결되지 않을 만큼 엉성한 상태였다. 하지만 그렇게 모컵을 조립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KT-1에 장비를 장착할 공간과 최적의 배열을 확인했고, 조종사들과 모컵을 직접 확인하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구조를 연구할 수 있었다. 난생 처음 항공기 모컵을 만들며 곧 창공을 비행할 훈련기의 모양을 가다듬은 KT-1 개발팀. 그들이 꿈꾸었던 국산 항공기의 이륙까지 또 어떤 장애물과 도전이 남아 있을까?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1988년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KT-1 탐색 개발에 돌입을 하는데요. 우선 이제 그 ROC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ADD나 공군이 직접 이제 항공기를 개발하거나 이제 운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ROC를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일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무기 체계가 이제 체계 중에서 이 ROC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용군의 어떤 최고의 어떤 성능을 요구하는가 하면은, 또 반면에 또 이 개발팀은 이 기술이나 기간 등 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양쪽 간에 있어서 이 충돌이 매번 이제 노정이 됐었었는데요. 이 안 박사님, 그럼 이제 KT-1의 실질적인 이 ROC 작성 과정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공군에서도 이제 점차 그 관심을 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 그 ADD 요원 중에서 89년 이제 본격적으로 3본부가 출발하고 하면서 와 있던 이제 공군들 중에서 이 우리 훈련 단계를 그 굳이 옛날에는 T401을 쓰는 기본 훈련 기초 훈련 단계, 그다음에 T37이라는 것을 쓰는 중등 훈련 단계, 그다음에 F5를 F5B하고 F5F 두 가지가 있는데 F5B하고 F를 쓰는 고등 훈련 단계, 이 3단계로 돼 있는 거를 2단계로 훈련하는 데도 있더라. 그러면 2단계로 훈련을 바꾸면은 이게 조종사 양성 비용이 뭐 적게는 뭐 10억 단위에서부터 많게는 100억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한 단계만 줄여도 꽤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서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훈련기에 대해서 어떤 성능을 넣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구체화되고, 나중에 이소영 고문이 설명을 할 겁니다만은, 또
나중에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공군이 굉장히 많은 요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히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물건이 자꾸 나오면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붙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군 이재명 박사 같은 그런 이제 공군 요원들이 와서 이제 또 공군의 그 조종사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성능뿐이 아니고 뭐 심지어 통신 장비까지 이제 온갖 구체적인 ROC가 만들어지게 됐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수영 고문님께서 이제 전체 과정 중에서 좀 세부적인 부분도 이제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군입니다. 군에서 이제 어떠한 비행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탐색 개발 때는 그 요구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탐색 개발 중간에 88년도 6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공군에서 ROC라고 영어로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Requirement of Capability, 군 운용 능력 요구입니다, 그게. 그래서 한 장짜리인데 거기에는 이제 최대 속도, 그다음에 클라임 레이트 얼마만큼 빨리 어떤 고도까지 가느냐, 그다음에 기동을 어느 정도 하느냐, 뭐 이 정도 중요한 파라미터 몇 가지만 이제 정해져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서서히 탐색 개발 지나가면서 이제 더 구체화되면서 LOA 선행 개발 들어가기 직전에는 LOA라고 해서 개발 동의서를 이제 군하고 개발 ADD하고 맺으면서 그거는 양이 제법 많이 돼가지고 LOA에 근간을 해서 이제 선행 개발을 했는데, 결국은 항공기를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러한 리콰이어먼트를 얼마만큼 제대로 쓰느냐. 사실은 저희들도 뭐 능력이 없었죠. 군은 뭐 또 운용 위주다가 보니까 더더욱 개발에 대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었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FAR 규정이라든지 또는 그 영국이라든지 크랜필드 말씀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상당한 좋은 자료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상당히 도움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문을 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 사실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항공 장비를 항공기에 탑재를 하는데 이 장비가 목적하는 어느 기능을 잘 가져야 되고, 그 장비가 작동함에 의해 가지고 어떤 항공기에 치명적인 어떤 결함 사항을 발생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FAR에 1309 파트인데 딱 한 줄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죠. 어떤 장비 장착을 해가지고 잘 작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그게 고장 났을 경우에 항공기 운용하는데 치명적인 어떤 디펙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데 그걸 베리파이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뒤에 수건 노력들이 뭐 보고서를 한 10권, 쉽게 이야기하면 한 10권 이상 되는 이런 정도의 어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개발 요구 조건이고, 처음에 저희들은 그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발 요구 조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체계 회의 때마다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배워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KT-1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다뤘던 무기 체계 과정과 조금 다르게요. 사연군에서 먼저 소요를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개발팀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두 분의 개발팀에서의 기술 또 이 ROC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공군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으로 이제 요구를 했는지, 그 공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까? 선진국에서 비행기를 많이 개발해 본 사람들은 우선 학생 훈련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비행기 설계도 알고, 이런 사람들이 그 ROC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군에서는 사실 우리가 미국 원조 받는 그런 우리가 군이었기 때문에 그때 최초에는 그 ROC를 만들 그런 능력이 사실은 그렇게 뭐 다른 항공기하고 베낄 수는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능력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안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2단계, 그 2단계로 해서 ADD에서는 550마력짜리 엔진하고 그 PT6 엔진 550마력짜리 개발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T18 가지고 그 중동 훈련했는데요. 그게 800마력이거든요.
그 대신 그건 왕복동 엔진이라서 엔진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걸로 훈련을 했는데 아주 훈련이 좋았고, 그다음에 750마력 정도만 해도 그 800마력이랑 거의 비슷해서, 그 대신 이 터보 프롭 엔진은 엔진이 작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T18 이상의 성능이 나고, 이래서 저도 사실은 750마력만 해도 충분하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군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또 직렬로 하면 앞에서 보시다시피 이 단면이 좁기 때문에 항공기 항력이 줄어듭니다. 그럼 비행기를 가볍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이래 앉으면 좀 뚱뚱해지기 때문에, 단면이 커지기 때문에 항력이 증가하면은, 그런 또 비행기 만드는데 항력이 증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ROC에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950마력급 엔진으로 가는 것으로 이제 개발 동의서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950마력으로 가면 이제 좋은 점이 있습니다. 950마력으로 가면은 이제 그 에어컨디션 냉난방 계통을, 에어컨디션이 같은 게 엔진이 작으면은 못 넣습니다. 예.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항공기를 좀 이렇게 아주 그냥 좀 업그레이드된, 성능이 개량된 항공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그럼 950마력으로 하는 것을 제가 최종적으로 우리 본부장님하고 안동만 박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엔진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 야, 안 돼, 무조건 싸워 했더라면 제가 가서 그냥 750마력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하고 부장님들이 전부 오케이, 950마력 뭐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또 확신을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국방부 정책에 의해서 950마력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자, 기왕 이래 된 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주로 전투기, 고성능 비행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훈련기는 스위스 필라투스, 브라질 엠브레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ROC가 개발 동의서에 들어가고 950마력으로 됐기 때문에, 자, 기왕 만드는 김에 이 항공기를 월드 베스트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 성능이 좋고 핸들링 퀄리티가 좋고, 핸들링 퀄리티는 성능이 좋은 겁니다. 타기 좋은 비행기, 그 다음에 정비하기 좋은 비행기,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스위스 필라투스사 방문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스위스 필라투스사와 이제 이 기술 자문 이 계약 맺은 이야기를 이제 잠시 들었었는데요. 안 박사님, 우선 이제 스위스 필라투스사가 어떤 회사이고요. 특히 이제 훈련기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어떤 스테이터스가 좀 있을 텐데 어느 정도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 1980년대 현재로 그 스위스는 그 당시도 지금도 영세 중립국이잖아요. 예. 근데
자체적으로 그 해군 없지만은 육군과 공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군의 주로 이제 주력기가 F5기인데 거기에 훈련을 위해서 자기들이 나라에서 만든 이 필라투스 항공기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PC-7을 주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PC-7이 또 보니까 그 필라투스사에서 그 이 세계에 뭐 인도네시아, 멕시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러면서 PC-7 그리고 이제 요거를 업그레이드 시킨 PC-9 그리고 이제 또 그거에 조금 올드 버전인 PC-6라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한 700~800대를 세계에다가 수출하고 있어요. 자기들 쓰는 건 몇십 대 안 됐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이재명 박사 설명했다시피 훈련기 시장을 특히 그 기본 훈련기 시장을 이 PC-7하고 EMB-312하고 두 개가 이제 거의 나누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좀 한 수를 배워야 되겠다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했는데 이게 마침 이 필라투스사에서 1988년부터 이제 ADD에 노킹을 합니다. 자기들하고 협력을 하자. 그다음에 한국이 이제 PC-7급 비행기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술 도와줄게. 이렇게 이제 노킹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 사람들은 또 뭐가 있었냐면은 조금 전에 설명한 O1, O2를 대체하는 전술 지원기를 이제 한국에 팔아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 PC-7급에 대해서 필라투스사는 세계적인 항공회사 그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엠브레어사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엠브레어사는 지금 현재는 민항기 시장에서는 보잉, 에어버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80년대 중반에만 해도 이 훈련기 시장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이 필라투스가 사실은 상당히 잡아먹고 있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다 각각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나마 가장 어드밴스드된 훈련기를 거기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PC-7을 우리한테 기술 이전을 해준다 하면서 PC-9을 팔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PC-9을 도입해야 된다는 이제 이야기가 공군에서부터 국방부에서부터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도입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이 라이벌이 생긴 겁니다. 원래 ADD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발전시켜 가지고 지원기까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이 지원기 부분을 잘라자는 겁니다. 훈련기만 쓰고. 그래서 마침 이제 너희들 못 만들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압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기에 대한 전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지원기 부분이 갑자기 이제 뭐 요구 성능이라든지 뭐 소요 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도입하는 오파상이라고 그러는데 글로 이렇게 유출이 되는 보안 유출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한쪽에서는 그걸 도입을 위해 가지고 막 해외에 나가 직접 실사도 하고 그랬는데 또 한쪽에 이게 터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도입을 미루는 걸로 이렇게 일단 결정이 돼 가지고 사실은 이 KT-1이 이제 제가 했을 땐 탐색 개발, 그다음에 탐색 개발이 끝나고 나서 선행 개발 넘어갈 때 이제 이재명 박사가 맡아서 선행 개발 옛날에는 3단계 개발이었는데 실용 개발까지 끝냈습니다만 이어서 바로 이제 전술 지원기라는 이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지만은 하여튼 요 필라투스는 상당히 괜찮았고 또 마침 이 사람들이 88년도에 이제 우리한테 와가지고 기술 한 수 가르쳐 줄게 또 협력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협상을 여름 동안에 하고 그해 가을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일단 오케이 좋다 하자. 그래서 협력하기로 하고 그 업체를 선정해서 11월 달에 이제 한 팀을
갑니다. 그래서 결국 예. 이제 예.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스위스 필라테스사가 훈련기 쪽에서는 세계적 수준을 이제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었고요. 이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제 88년도 이제 겨울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ADD 연구원들이 이제 이 스위스 필라테스사를 이제 가게 되는데요. 뭐 기술도 뭐 배우기 전에 뭐 기가 죽은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먼저 이번에는 이수영 고문님께서 좀 말씀을 주시죠. 필라테스 저희들이 그 기술 자문을 88년도부터 탐색 개발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88년 연말쯤 한 번 가고 89년도 또 한 번 가고 90년도 이렇게 3회에 걸쳐 가지고 거기 가기도 하고 또 연말에 잠시 거기 한 3명씩 정도 와서 또 기술 자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89년도에 거기 갔었습니다. 그 유럽의 그 스위스를 처음에 내려가지고 그 쭉 가니까 그 달력에 저희들 보던 그 전경들 정말 경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 항공사가 있었는데 우선 이제 저는 어떤 분야를 그때 가는 게 저희들이 한 8명, 국가인이 8명, 업체가 한 5명 해가지고 한 서너 명이 안 소장님이 팀장이 되셔가지고 그때 89년도에는 갔댔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이제 항공기 전체 설계, 그 다음에 뭐 다음 해에 또 나오시겠습니다만은 이대열 박사님이 비행시험 쪽을 그때 같이 이제 거기 PC 필라투스사는 분량이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비행시험, 공력, 비행역학 해가지고 전체 비행기 나는 이런 역학적인 분야 또 시험은 같은 팀에서 한 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조인을 했는데 사실은 가서 보니까 컨설턴트라고 나온 양반들이 보니까 전부 다 저보다 젊어요. 예. 그 팀장도 저보다 한 2년 정도 젊었고 미스터 툴이라고 아직 이름도 기억을 그 밑에 직접 또 실무로 자문해주는 친구 보니까 저보다도 한 10년 정도는 더 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젊은 친구가 어떻게 자문을 하나 호기심을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준비를 쭉 해간 걸 질문서를 하니까 막히는 데가 없어요. 그 필라투스사라는 항공회사가 유럽에 그렇게 있으면서 각 분야마다 유럽에서 제일 뛰어난 항공 엔지니어들을 일당백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몇 명 되지도 않으면서 전체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 들어오면은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쭉 기술도 전수가 되다가 보니까 그래서 야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사실은 젊은 양반들한테 그렇게 기술을 받는다 하는 데서 기가서 상당히 좀 그런 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장 투어를 하는데 항공기를 직접 보니까 물론 뭐 항공기를 우리 국내에서 운영하는 항공기를 보기는 봤죠. 그런데 실제 이제 개발한다고 사업을 착수하면서 쭉 조립되어 있는 보니까 이게 너무 빡빡하게 온갖 장비가 사실 사람 탈 스페이스만 딱 남겨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꽉 찼어요. 이야, 이런 항공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거의 대부분 아마 참여한 연구원들은 다 그렇게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가졌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탐색 시작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체계 종합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힘 모으니까 꼭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은 비슷하게는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그 필라투스 항공사라는 거에 본부장님, 소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도 틈새 시장에서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회사입니다. 그 뒤에 이제 훈련기뿐만이 아니라 조그마한 소형 수송기 비즈니스용 항공기를 만들어 가지고 1,500대를 팔아먹고 판매를 한 실적도 있고 지금도 또 PC-24라고 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 PC-9에 업그레이드된 PC-29 21세기를 겨냥한
PC-29을 지금 개발해가지고 엔진 마력도 저희들 거보다 훨씬 큰 1600마력을 가지고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KT1 가지고 그거하고 대결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버거운 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리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 연구원으로 이제 연구원 입장에서 이제 스위스에 가서 보는 뭐 광경들 아니면 이제 이게 이런 전반적인 깊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부러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우리 안 박사님이 이제 단장을 이끄는 입장에 있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3년을 이제 팀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중에 이제 이재명 박사도 갔었고 유승 실장도 가고 다른 사람도 가고 했는데 해마다 한 10명 정도 팀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상대편도 이제 똑같이 똑같은 수의 이제 인원을 그 매칭을 해가지고 자문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항공사가 참 좋은 위치에 있어요. 필라투스 산이란 그 필라투스 항공사가 필라투스 산에서 이름을 땄어요. 스위스에서는 융프라우 다음으로 참 멋있는 산으로 유명한데 그 산 밑에 루전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루제른이라고 그러기도 한데 그 호수의 바로 옆에 이제 항공사가 있고 한데 우선 그 분위기에서부터 우리 나라에서 상막하는 분위기하고 거기에 평화로운 분위기에서부터 이제 틀렸고 그다음에 또 실무선에서 이렇게 부딪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권위자들이라는 거, 그 분야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껏해야 2, 3년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정말로 참 굉장히 좋은 이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끔 했고, 또 거기 상대편에 이제 뭐 공장장 겸 팀장을 했던 사람 미스터 메이스필드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항공우주학회 같은 그 유럽의 이제 항공학회 같은데 거기에 이제 뭐 이사를 하다가 나중에 그 학회장도 했더라고요. 그런 친구도 있었고 나름대로 분야별로 상당히 알찬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엔지니어 처음 시작한 엔지니어 당연히 기죽을 수밖에 없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제 아무리 이제 기술 자문 계약을 이제 맺었다고 하더라도요, 필라투스사가 절대 호락호락하게 뭐 이런 기술 지원을 다 할 리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우리 연구원들은 3년 동안 가시면서 또 이제 단장으로 가시면서 하나라도 더 어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얻어오려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측의 입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안 박사님 그 당시 또 이렇게 회고하시면서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 예. 있으나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기술 자료였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왜 그런 개념으로 저렇게 설계를 했을까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그 세일즈를 담당하는 양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처음에 우리한테 필라투스를 소개를 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계약도 맺고 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기술 협력을 하려면 너희들이 PC7 팔아먹든 뭘 하든 간에 한국하고 기술 협력을 하려면은 그래도 좀 터놓고 영향을 주라 해서 그 사람을 우선 굉장히 많이 설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연구원들도 참 열심히 그 상대편 카운터파트 된 사람들하고 인간적인 그런 노력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목록, 우리한테 없는 그런 기술 자료들을 이제 요구를 하고 그 중에는 얻은 것도 있고 못 얻은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특히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그 기술 보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특이한 그런 자료들은 enga 하나만 안 주려고 했었고 또 실물 공장도 잘 안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이제 비행기 타는 건 얼마든지 태워줘요. 근데 문제는 공장에서 뭐 이렇게 만들고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메스필드라는 사람한테 양카라는 사람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필요로 한 거는 현장에서 실제 물건 보는 거다. 한번 조립하는 거 보여주라. 나도 옛날에 노스롭에서 F5 조립하는 걸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배운 게 많은데 좀 보여주자. 그런데 이제 오케이 보여주는데 그 대신 카메라는 안 됨. 그 눈으로는 봐라 이게.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가서 이제 뭐 이것저것 했는데 아까 우리 유성 실장이 또 이 외형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 이런 건 왜 이렇게 달았느냐, 프로펠러는 어떻게 했느냐, 뭐
또 날개는 어떻게 꺾여 있느냐, 여기에 리베트는 어떻게 쳤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눈으로 본데 리베트 사이즈가 왜 저리 됐을까 하는 것에 눈으로만 봐서 머리에 안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지고 왔던 볼펜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재보고 구멍 사이즈도 이렇게 보고 이제 특히 바깥의 바람이 이제 항공기 안으로 들어가서 엔진을 식히기도 하고 또 그 뜨거운 공기하고 섞어서 에어컨디션을 만드는 그런 이제 시스템도 있는데 그런 거에 작은 구멍들 왜 저렇게 만드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정말로 이런 걸 재 가지고 보고는 이제 들어와서 얼른 스케치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케치 노력들이 사실 여기에 다 그 녹아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한 3년간 하면서 또 그 한 2주간 이렇게 했는데 처음 갈 때도 그렇고 매 팀 끌고 갈 때마다 저는 이 사람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된다 해서 제일 그 한 7시간의 시차가 납니다. 그래서 그 시차를 극복하는 거를 가자마자부터 제 팀장으로서 시차 극복 노력을 참 무척 했는데 그 시차 극복 노력 중에 하나가 그 스위스의 가운데 있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이태리,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를 제가 직접 운전하고 차 하나 빌려가지고 사람들 다 태우고 한 바퀴 돌게 해서 첫날은 하여튼 좀 피곤하게 만들어서 밤에 바로 자도록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바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해가면서 하여튼 이게 참 어떤 형태든 간에 좀 체험을 하고 저기 우리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자료를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이번엔 우리 이재명 교수님께서는 어떤 일들이 좀 기억나세요? 예,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비행 시험하고 항공역학 이쪽 분야로 그 소속이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비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잘 됐다 하고 저는 비행 시간이 한 2,000시간 되는데 제공호 그 다음에 팬텀 이렇게 해서 실제 비행 시간이 한 2,000시간 되기 때문에 아 이 비행기가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는지 한번 기회를 주기 때문에 타봐야 해서 비행을 직접 했습니다. 제가 그 전방석에서 한번 해봤는데 첫째 이제 기억나는 게 이륙할 때 파워를 이게 950마력인데 PC9을 탔습니다. 이 파워를 넣었더니 제가 옛날에 비행했던 거는 이제 기본 훈련기가 T-18이었는데 아 그거보다가 이 좌측으로 이게 쏠리는 그 힘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잘못하면 활주로 벗어날 뻔했습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엔진이 파워가 세기 때문에 이 후류가 뒤에 있는 그 꼬리 날개를 쳐가지고 비행기가 좌측으로 가려합니다. 이때 우측으로 이렇게 빨리 받쳐줘야 안 그러지 잘못하면 이 활주로 이탈해서 풀밭으로 나갑니다. 풀밭으로 나가면은 랜딩 기어가 땅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바퀴다리가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필라투스 산 위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동 공중 기동 훈련이 뭐 여러 가지 뭐 선해 이제 급선해 그 수평 비행 또 레지에 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팔자 비행하고 뭐 이런 비행 쭉 하면서 아 느낌이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전투기들이 이런 이제 첨속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 컨트롤 그 비행 조종 계통을 전부 유압하고 이런 걸로 해놨거든요. 조종사가 조금만 움직이도 비행기가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PC9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유압 시스템이 없고 그냥 손으로 하는 미케니컬 시스템이거든요. 그 기계적인 시스템인데 여러 가지 기동을 해보니까 아주 이 핸들링 퀄리티라고 하는데요. 이 조종 성능입니다. 조종성이 아주 손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그 정도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우리 연구원들이 이 정도 이 플라잉 퀄리티 그 조종 성능이 좋은 비행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느냐 하고 그때 제가 정말 속으로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이 국가연 이 개발팀에 조인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 후배들이요. 아니 선배님 그 비행기 기본 훈련기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습니까? 그 소리 들을까 봐요. 아주 저녁에 잠이 안 온 적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각 대학교 이제 항공과가 그 당시엔 별로 없었지만 그 후배들을 봤을 때나 그다음에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일에 봤을 때
야, 그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 굉장히 압력을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역사적으로 이게 저 잘못하면 무능력한 장교로 완전히 그 찍히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부담감 때문에 참 밤을 설친 일도 많고 또 외국에 가서 그런 좋은 비행기 세계적으로 시장을 전부 압도하는 그런 그 비행기를 타봤을 때 우리가 과연 이런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 건가 하고 상당히 처음에는 막막했지만은 우리가 해내고 보니까 오늘날 그래도 그런 항공기하고 경쟁해서 수출하게 되고 이런 데 대해서 참 그 당시에 고생 많이 했던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엔지니어들, 산업체 엔지니어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세훈 고문님께서 네. 어떤 일들 좀 기억하세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이제 제가 이제 체계 종합하는 이런 업무를 쭉 하다가 보니까 가기 전에 이제 관련된 분야 자료들 다 질문서를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쭉 가서 질문을 쭉 하다가 보게 되면은 금방금방 그게 다 자료가 동일해 버려요. 그 다음날 또 질문 시간은 충분히 또 남아 있고 해가지고 계속 밤새 가면서 거기 가가지고 뭐 눈 돌릴 겨력들도 없고 계속 더 공부를 하고 설계도 하고 또 자료를 옆에 사람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만들면서 그 다음날 또 상당히 준비는 많이 해간다고 하는데도 금방금방 그 자료 동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계속 일을 하면서 자문을 받은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좀 쉽게 이야기하면은 예. 초등학생이 저기 대학생한테 과외를 받으면은 초등학생이 알고 있는 수준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대학생이 이만큼 알고 있는데 그 요거를 준비해 갔는데 이 대학생 수준의 저기 질문서를 또 만들려니까 갈 때는 각 분야별로 정말 한 곳씩 만들어 갑니다. 근데 가보면은 그거는 정말 그 사람들 전문가들한테는 이제 금방금방 이렇게 해결돼 버리거나 끝나버리고 그래서 현장에서 또 다시 보고 또 재확인하고 하는 그런 형태를 저기 반복해서 한 2주일 동안이 그렇게 하루 언제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나갔었습니다. 예.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비행에 성공하기 훨씬 이전부터도 하늘을 나는 것은 인류의 오래된 염원이었습니다. 우리도 자동차 한 대의 변변히 만들지 못하던 시절부터 이미 비행기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어왔었는데요. 그 오랜 꿈을 실현한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